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국회는 지금 국감 시즌이죠. 먼저 오늘 서울 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의 한 장면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이 임명하고, 이는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 하는 격 아닌가 생각하는데, 서울 고검장. 가족 사기단의 수괴다, 이 표현은 좀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모욕적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경환 의원님께서 이 표현만큼은 철회하시고. 법사위 국감에선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가 화두로 올랐습니다. 가족 사기단의 수괴다라는 말이 구설에 오르기도 했죠. 오늘 국감 이모저모 정치 TMI 정상근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미국 측에 어떤 계산법이 필요한가를 명백히 설명하고 시간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현지 시간 5일 진행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또다시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이 났습니다. 한반도 평화 시계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김준영 국립외교원장을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부패를 저질러도 아무도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견제를 안 받는 검찰공화국인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정상적인 형사사업제도 시스템을 돌려놓을 것이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경찰청 국감에도 출석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저희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했을 당시 밝혔던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검찰의 자체 개혁안 3탄이 나왔는데요. 황 청장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4부 민심은 숫자다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좁혀진 지지율 격차 이야기 해보도록 합니다. 10월 7일 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코너입니다. 모래상근 정상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이죠. 서초동에서 또다시 촛불 집회가 있었네요. 네, 몇 명이 모였는지는 주최 측에서도 추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좀 분명한 건 지난번 서초동 촛불 집회보다 더 많은 참가자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예. 지난 9월 28일에는 이 누에 다리부터 시작해서 그 예술의 전당까지 쭉 이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포대로는 물론 이 서초대로까지 사람들로 좀 가득 들어찼습니다. 서리푸터나 교대역까지 쭉 이어졌는데, 이 시사인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좀 위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예. 이걸 보면 이제 마치 이제 십자가 같다라는 말이 SNS에 또 있기도 했었고요. 예. 참가하신 분들은 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잉이다라고 비판을 하고요. 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자발적 참가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주최 측은 이번 주 집회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집회를 마지막으로 검찰개혁 촛불 집회를 마무리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검찰개혁 촛불 집회를 주최한 이종원 시사타파 TV 대표는 탄력을 받았을 때 그만두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집회를 마지막으로 끝낼 것이다. 자꾸 집회 끌고 갔다간 시민들도 지칠 텐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그 시사타파 이종원 대표 개인적으로 취재를 했는데, 네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끝은 아니고 만일 검찰이 또다시 이상하게 수사를 한다. 이건 이 대표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러면 언제든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안별로는 다시 모일 수 있는데 일단 예. 정기적으로 여는 이 집회는 일단 다음 주로 마무리를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확실한 건 지난번 집회보다 더 많이 왔다. 네네. 그런데 이 집회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관제 데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이 관제 데모라 함은 뭐 국가 등 권력기관에서 뭐 공무원이나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뭐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벌이는 집회를 의미하는데 예. 이 자유한국당은 이 서초동 촛불 집회가 이 동원된 사람들에 의한 뭐 집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많이 강한데요. 예.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관제 데모를 넘어서 황제 데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광화문 집회에 힘들어가던 공영방송이 이 조국 비호 집회에는 헬기와 크레인까지 동원을 했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집회에 한 개도 설치하지 않은 이동 화장실을 서초동에는 36개나 설치해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아릴 수 없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광화문 집회를 동원 집회로 깎아내린 민주당이 자신들의 동원력이 들킬까 봐 이런저런 지령도 내렸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진보 좌파로 포장된 지금의 집권 세력은 또 다른 탐욕과 기득권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 대통령을 등에 업은 친문 세력들은 관제 시위로 검찰을 겁박하고 이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인신공격까지 퍼붓는 등 이 무법천지가 됐다라고 예. 주장했습니다. 일단 팩트체크부터 하죠. 네. 그 서울시가 서초동에만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주고 막차 시간도 연장해줬다. 이 말은 사실입니까? 네,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시민안전에 뭐 진보 보수가 어디 따로 있느냐라면서 예. 이 광화문 집회 때도 똑같이 지원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뭐 사실 이 공영방송이 뭐 여기에만 서초동에만 크레인을 올렸다라든지 뭐 화장실을 서초동에만 많이 예. 설치를 했다. 이거는 이 광화문의 특성을 잘 모르고 예. 하는 얘기인데 이 광화문 같은 경우는 그 하늘 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기자들이 이제 프레스센터에 많이 올라가 사진을 찍기도 하고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오프 장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집회를 좀 많이 취재를 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박원순 시장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헤아릴 수 없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광화문 그 시민들이 많이 나온 이 집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각자 이제 배려를 하도록 그러니까 조치를 취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광화문 주변에는 개방 화장실이 많다라고 보고 또 실무자들이 이동 화장실은 설치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이 얘기도 이 얘기지만 이 박원순 시장이 지난 3일 이 광화문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역사 유물을 훼손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사적 171호, 그러니까 이게 고종 어극 40년 친경 기념비인데요. 여기 내부로 들어와서 뭐 음식물, 주류를 섭취하고 또 시설물 일부를 훼손했다라면서 이것은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에서 고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서초동에만 화장실 설치해주고 막차 시간 연장해줬다. 이건 사실이 그럼 아닌 거고요. 네네. 공영방송에서도 서초구에만 크레인을 설치했다. 그것도 네. 사실 아니다 그러면 네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관제 데모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정부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집회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모았다는 뜻이잖아요. 네, 동원을 했다는 예. 뜻이죠. 그거는 밝혀졌습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이 당 소속 의원들이 촛불 집회 참석을 이제 스스로 좀 자제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 더불어민주당의 뭐 의원들 단톡방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서초동 촛불 집회에 대해서 뭐 검찰 개혁 여망이 담긴 시민들의 자발적 집회다라면서 좀 이제 참여를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걸 좀 자제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한국당에게 뭐 관제니 동원이니 하는 이 빌미를 주면 안 될 것 같다라면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인원수 경쟁보다는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갖고 더 자발적이고 순수하게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예. 명분과 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해찬 대표도 실제 이날 오후에 이 최고위원들과 함께 이 미탁 피해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예. 광화문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지역위원회에 연락해서 사람들을 좀 모아라. 이런 것은 대구 MBC인가요? 보도 내용으로 밝혀진 바 있고. 네. 혹시 이번 서초구 집회에도 그런 식의 어떤 페이퍼라든가 발견되는 거 있습니까? 아니요. 서초동 집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야당에서는 관제데모다 이렇게 표명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조국 장관을 둘러싼 잇따른 집회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네, 뭐 오늘 오랜만에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이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이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이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뭐 국민들이 뭐 각각 뭐 광화문이나 서초동에 나와서 의견을 밝히고는 있지만 뭐 정치권이 이를 극단적 대립으로 부추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 그리고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린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라면서 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특히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이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런 측면에서 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들이 사사건건 어떤 일이 있을 때 광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과연 좋은 모습인가? 정치권에서 해결할 일이 분명히 있잖아요. 정치권에서 그렇죠. 토론과 논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광장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이 있는데, 예. 근데 이게 광장 정치 때문에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 국회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좀 모였다라고 보는 게 그렇게 봐야겠죠. 예.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국론 한쪽에서는 국론 분열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이 있고 오늘 대통령 이야기는 민주주의로서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의견도 갈릴 수 있는데 다만 정치권에서 그거를 극단적 대립으로 부추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국회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네. 법사위 국정감사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법사위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시작부터 이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것은 이 정가윤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이었는데요. 이 정가윤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 수사를 받자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천하가 다하는 가족 사기단 수개를 장관에 임명하고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청와대 수석 등 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해서 가족 사기단 수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에 대해서 송기현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난을 할 수 있고 그런 야당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사기단 수괴라는 표현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러자 정가윤 의원은 헌정사에 지금 같은 사태가 있었나 표현을 고심했으나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재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재판에서 만일 무죄가 난다면은 이 가족 사기단의 수괴다. 이 말은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겠네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발언,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조국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여검사가 이 무차별 사이버 테러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말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또는 정당이 거리에서 이 테러 수준의 말을 증폭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조국 장관과 가족들은 2달 동안 언어폭력과 테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이 정부와 여당이 이 검찰의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라면서 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또 조서 날인도 하지 않고 귀가시킨 것은 황제 조사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장관 가족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시작된 것 자체부터 이 무리하게 진행된 것이고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정부 여당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혹은 비리가 있는지, 혹은 국민의 돈을 이상하게 썼는지 이런 거 감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 가장 큰 권한인데 지금 보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이 정치 쟁점으로 계속 싸우고 있네. 이 수사 관련된 얘기를 묻는 자리가 좀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닌데,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나 아니면 대검, 고검에서 돈을 어떻게 썼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얘기가 잘 돋보이진 않았습니다. 답답하네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떡볶이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네, 이 김진태 의원이 국감장에 떡볶이를 들고 왔는데 이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벵갈 고양이를 데려와서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 올해에는 떡볶이를 들고 왔는데 예. 이 떡볶이가 이제 국대 떡볶이 네, 논란의 국대 떡볶이였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 국대 떡볶이 2개를 포장해 와서 하나는 자신의 앞에, 다른 하나는 조성욱 그 공정거래위원장 앞에 놓았는데요. 김진태 의원은 그 조 위원장에게 떡볶이 좋아하냐라고 묻자 이 조성욱 위원장이 좋아한다라고 답하자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게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뭐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국대 떡볶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근데 질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 품목을 공개하라고 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맹본부가 또 얼마를 남겼는지까지 공개하라고 공정위가 지시했다면서 이것을 이제 월권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온 얘기냐면, 이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에 이 가맹사업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가맹본부가 공개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크게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납품 뭐 몰아주기라든가 아니면 예. 뭐 자사가 만든 것만 써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원가를 좀 공개를 해라. 그러니까 가맹점주들에게 공개를 해라라는 그거였는데 이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이 반발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국대 떡볶이 대표의 문제의 발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다. 네. 이 발언은 최근에 있었잖아요. 최근에 있었죠. 그리고 방금 정 기자가 이야기한 공정거래위는 지난 4월에 지시했다면서요. 네네. 근데 왜 국대 떡볶이랑 이거랑 연결이 되죠? 뭐, 그 국대 떡볶이를 가져오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뭐 안 맞죠. 질의 내용과는 안 맞습니다. 네. 예. 초월의 모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왜 불참했습니까? 네, 이 초월회라는 게 지난해 10월부터 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대표들이 모이는 원래 회의체인데, 예. 근데 이번에는 이해찬 대표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 원외 투쟁을 할 때 몇 번 불참을 했었는데, 이해찬 대표가 불참을 하면서 공지문을 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초월회가 민생을 위해 도모하는 장이 아니라 그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뭐 태풍 피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고려해서 불참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그 자녀 입시 전수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에서 여야가 다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하자라고 했죠. 안 되고 있네요. 네, 안 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회동을 했습니다만 예. 네, 합의를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바로 조사를 시작하자라는 입장인데 이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먼저 한 뒤에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네요.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도 합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정상은 기자, 오늘이 저희 방송 마지막이라면서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어디 갑니까? 네, 뭐 멀지 않은 곳으로 갑니다. 예. 같은 시간에 방송되는 KBS 김용민 씨 방송에 나간다고. 뭐 그 영업 비밀이라. 예, 가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상 기자 보내드리고 저도 1부 순서 마치고 2부 인터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여 만에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열렸습니다만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최근 북미 간 긍정적인 기류가 있어서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준영 국립외교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실무 협상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북한이 그동안 요구했던 볼튼의 경질이라든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새로운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하노이 결렬 이후에 양국이 원하는 걸 서로 이제 알기 때문에 이번엔 되겠다. 근데 결렬됐단 말이죠. 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결론 같은 얘기지만 결렬은 됐지만 대화 모멘텀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이번에 보면서 북한이 약간 고안된 결렬, 미리 의도된 결렬을 준비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부터
결렬을 할 생각을 조금 물론 이제 미국에서 아주 예. 대폭적인 양보가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요구했던 거는 미국의 셈법을 바꾸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예. 북한도 미국의 셈법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충분히 짐작하고 왔을 거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미국이 셈법이 바뀌었다는 확신 없이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 두 번이나 협상장에 나온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난 6월 30일에 판문점 회동이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볼턴을 해임한 그 정도가 북한의 수준이 요구 수준에 만족되는가. 예. 분명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수준에는 못 맞췄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서 회담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대폭적인 양보가 없을 거라고 미리 예단을 하고 결렬을 이미 고안하고 준비해갔다. 여기에는 마치 하노이에서의 이 결렬을 노딜을 당한 북한의 약간의 뭐랄까 반격이라 그럴까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겠지만 반격의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니들도 다 당해봐라 이겁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걸 긍정적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예. 대화 모멘텀이 안 깨졌다고 보느냐 하면 예.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이유입니다. 미국이 바뀐 셈이 없는데 지금 북한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두 번 숙이고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혹시라도 자기들의 입지를 가볍게 볼까 봐 첫 번째 굉장히 세게 나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흔히 말하는 벼랑 끝 조슬 이런 겁니까? 뭐 그것과도 또 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워낙 그 협상에서 기싸움을 많이 하니까요. 예. 이번에 잘 안 쓰던 예비 접촉기란 말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거기에도 벌써 북한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하는 거 보고 하겠다라는 예. 뜻이 담겨 예.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스웨덴 쪽에서도 2주에 다시 만나라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도 그 소위 말해서 콜을 했단 말이죠. 네네네. 그럼 2주에 만날 수 있느냐. 정세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안에는 다시 만난다 이런 얘기 또 해줬고. 예. 저는 지금 봐서는 2주를 그대로 하면 북한이 지금 강하게 나왔던 거에 대한 예. 자존심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예. 뭐 정세현 장관님처럼 뭐 한 달이라고 뭐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예. 2주 안에 나오기는 좀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기싸움을 하다가 아마 연내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선거가 지금 코앞인데. 네. 말씀대로 이제 올해로 넘어가면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나 얻어가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데요. 예. 트럼프가 생각하기에 이제 서로 시한이 조금 다르거든요. 북한은 시한을 연말로 잡아놨고 예. 트럼프는 계속 만날 때마다 나는 시간이 안 바쁘다고 예.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아는 트럼프의 시간대는 이제 또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선거에 들어가면 그러면 북한 문제가 중요성이 작아지느냐 하는 문제고요. 또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언제 해야지만 가장 효과가 있느냐를 보면 오히려 내년 2월이 아이오와 선거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때가 정치적 효과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예. 제 생각에는 연말에 실무 협상을 한 번 더 하고 오히려 2월쯤에 하노이 1주년이 되거든요. 예. 그럼 한 2월쯤에 오히려 정상회담은 그때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정상회담이 딜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이가 굉장히 나쁘거나 충돌하거나 교착하다가 연내를 넘기면 북한이 또 자존심을 상하죠. 왜냐하면 북한이 듀데이스를 날짜를 설정했으니까. 그런데 예. 이것이 실무 협상을 하고 협상을 하는 가운데 넘어간다면 예. 저는 그게 크게 이제 예. 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트럼프도 뭐 선거질 할 때 외교적 성과를 쥐고 네. 선거 임해야 될 텐데 지금 보면 뭐 중국, 이란, 뭐 베네수엘라 북한까지 하나도 얻은 게 없거든요. 네. 그나마 제일 쉬운 게 북한 카드 아니냐. 트럼프한테는 그런 측면이 있죠. 예.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루었던 것들 다 깨는 사실상 지금까지 행보를 예, 보였다면 말씀하신 부분은 북한 부분은 못한 것을 자기가 이루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선거에서 미국에서 북한 이슈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트럼프가 자기가 이전의 대통령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다시 협상장 가서 협상장으로 돌아가서 네.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제시했다라고 밝혔는데 북한은 그런 거 전혀 없었다. 그냥 예전하고 똑같다 이랬단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미국은 볼턴 해임시켰으면 이미 우리는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고 자기들의 양보 쪽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볼턴을 해임시킨 것이 하노이 실패 때 미국이 제시했던 빅딜은 포기한 거다. 예. 그러면 북한 쪽으로 가까이 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그 장소에서 저도 사실상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예.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아직 모르니까요. 근데 예.
보시면 미국이 몇 가지 유연한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같은 것들을 조금 밀어줄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유연함을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같은 것도 확대시켜 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아마 구체적인 안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북한이 원하는 정도는 아니었고 아마 미국이 조건을 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나 무슨 효과를 보이면 해주겠다니까 북한 쪽으로 보면 지금 우리 차례가 아니고 미국이 양보할 차례인데 지금 또 뭐 우리한테 뭘 그 조건을 거냐 하는 아마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협상 대표죠. 김명길 대사. 네네. 김명길 대사가 한테 정권은 없겠죠. 그래도 지난번에 보다는 김혁철보다는 상당한 부분 이번에는 정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전히 북한 체제 특성상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오전에 하고 오후가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고 얘기를 하죠. 오전에는 상당히 화기애애했는데 점심 먹고 나서 상당히 조금 좀 딱딱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평양으로부터의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것도 물론 추론이지만 식사 시간 할 때 대사관 갔다가 다시 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뭔가를 받았을 것이고 보고를 하고 그렇죠. 상대적으로는 김혁철보다는 정권을 받았겠지만 북한에서 정권이란 없겠죠. 중간중간에 계속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게 북한 시스템입니다. 김명길 최선이 이 라인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외무성 쪽으로 이제 넘어갔다고 봅니다. 자, 북미 실무협상 결렬 후에 한미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으로 오늘 갔어요. 네네네. 갔는데 후속 대책 아마 논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게 협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디테일이 중요하고 그때 분위기를 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이 협상이 진행될 때 한국이 전체적인 요약이나 서머리나 중요한 내용들은 전달받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미국이 협상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후에 대책도 필요하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논의를 한미 공조를 아마 하기 위해서 간 것 같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행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북미 간 대화인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회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우리 시청자들, 청취자들이 보시면 북미가 왜 그렇게 북미가 하느냐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북한 핵 문제는 북미가 우선 풀어야 되는 일종의 게이트키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을 지키고 있는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려야지 사실상 이제 다른 것들이 풀리는 입장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 측면에서 돕는 거지. 결국 남북 관계나 이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때 한국이 바로 참여해서 같이 당사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공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협상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 그 미국에서 조건을 아마 제한했을 것 아니냐. 석탄이나 석유 같은 정도 이런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제재를 못 푼다고 계속 제재에 대해서 안 풀겠다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이제 몇 주 전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대통령이요. 일종의 이제 역할 분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면 제재를 풀지 말고 오히려 제재 예외 조항을 남북 경협으로 풀자. 그러니까 전체 유엔 제재 시스템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한국이 이 남북 이 협력을 통해서 경제 협력을 통해서 또는 금강산이나 개성을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제재 부분을 좀 완화시켜주고 예외 조항으로 미국은 북한이 지금 새로이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장 쪽을 미국이 하게 되는 일종의 그 부분을 우리가 옆에서 상당 부분 공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여쭤봤거든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것은 북한에서 늘 바라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미국이 껄끄러워하는 미국 내 제재라든가 유엔 제재는 좀 유보시키고 이번에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고요. 근데 조건에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금강산까지는 모르겠는데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의 강경파들의 굉장히 이 부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이 이 정도를 받고 비핵화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5개의 제재 해제 완화를 얘기를 했는데 예외 조항으로 겨우 금강산 또는 금강산 개성 정도를 받고 북한이 중요한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이냐. 플러스 체제 보장. 그렇죠. 이 부분이 쉽지 않죠.
이 부분도 그러면 아직도 그런 면에서 입장차는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나라가 이제 실무협상하고 나중에 정상끼리 만났을 때 싸임을 하는 거잖아요, 정상들은. 실무 자리 다 해놓고 나서.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양국은 좀 특이한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탑다운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하노이 때도 빈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합의된 것들은 예를 들자면 연락사무소라든지 유해 송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합의가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영변하고 뭘 줄 것이 바꿀 것이냐 하는 교환 조건은 빈칸으로 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정상회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꾸준 그 하노이 올 때까지 북한의 입장은 뭐냐면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없다. 김혁철의 입장은. 최고 전음이 나중에 결정해야 된다. 결국 그것을 빈칸으로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빈칸으로도 갈 수 있지만 하노이 때의 기억이 이번에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하지 않고 또 하노이와 같은 결과가 되게 되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이 실무협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이 얘기하는 실무협상하고 미국이 얘기하는 실무협상이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바텀업으로 실무협상을 통해 가지고 완성된 안을 재가를 받는 형식을 얘기하고 그렇게는 북한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북한한테 요구사항이 많아집니다. 사찰 받아라. 검증해라.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이 얘기하는 실무협상은 정상이 합의를 하고 거기를 실천하는 실무협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결렬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냐. 정상에 대해서의 합의 또는 트럼프의 어떤 합의나 양보가 전제되지 않는 실무협상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하노이 때나 지금이나 마지막은 탑다운으로 가는데 하노이에서 한번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이번은 실무협상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동반돼야 되는 게 북한이 원하는 것은 큰 양보의 신호가 탑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겁니다. 야, 어렵네요. 쉽지 않은데. 물론 뭐 양국이 뭐 한 70년 가까이 적대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불신이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너 먼저 해라라는 거거든요. 못 믿겠다 이거죠. 그리고 과거에 서로 약속을 어긴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북한 입장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트럼프한테 모든 걸 걸었다가 정권이 바뀌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건 이제 트럼프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모든 미국 내부에 사실 과장하자면 99.9%가 다 반대하는데 사실상 트럼프만 지금 북한하고 대화를 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과연 그 99.9%의 반대를 이겨낼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이 있는가를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의도가 있는가를 한번 지켜보는 의미에서라도 이번에 강하게 나갔다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번에 조금 장밋빛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만나자마자 결렬되는 바람에 뭐 아까 원장님께서는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미국의 또 이 대북 강경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볼 때는 거 봐라.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존재 아니냐. 대화하지 마라. 또 이렇게 트럼프를 또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미일의 강경파는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걸 이제 어떻게 결론을 지냐 봐라. 결국은 김정은은 처음부터 비핵화할 의도가 없었다. 지금까지 시간만 끌면서 핵 전력을 강화하는 데 한데 모두가 속았다. 그러니 다시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나 문제는 저는 대화가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택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2017년에 전쟁 위기로 갈 것이냐. 사실상 그게 저는 옵션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북한을 제재로 압박하면서 대화로 이끌어내는 지금 방법 외에는 사실상 다른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 이렇게 돌아보면 미국에서 약간 진보라고 하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우리는 좀 반대됐었습니다. 보수당이 집권하고. 늘 엇갈렸었죠. 저쪽이 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가 이제 진보당이 집권하고. 이렇게 해서 엇박자가 나서 대북 문제도 사실은 이게 갈등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과 우리가. 그러면서도 그래도 그 북한과 평화를 이야기하고 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집권할 때 훨씬 낫았다. 이런 스탠스였는데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보니까 민주당이 반대를 한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지난 25, 6년간의 북핵 회담의 대부분 대화파들은 민주당이죠.
그런데 사실상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왜 대화로 갔을까? 그거는 사실 오바마와의 경쟁심이라든지 역대 대통령이 못했던 자기가 이루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 아젠다로 삼았던 거고요. 그러면 왜 민주당은 반대를 하냐면 자기들의 대화의 주도였는데 트럼프가 어설픈 트럼프가 성공할 리도 없고 첫 번째. 그래서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두 번째 혹시라도 성공할까 봐. 예.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2025년 동안 주도했던 대화를 실패했는데 트럼프가 성공하게 될 경우 여기에 대한 역풍에 대해서도 상당히 싫어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 우리가 했던 노력을 트럼프가 가로챈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거죠. 중요한 예. 게 뭐냐면 만약에라 하나라도 트럼프가 재집권을 못한다는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우리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에 실패하면 예. 그때는 민주당이 다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트럼프가 적어도 영변이든지 뭐든지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하면 예.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시키고 사실상 남은 기간 동안에 트럼프 재집권 하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두 양 선택하에서 우리가 뭐라도 비가역적인 것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일본하고 북한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일단 아베가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 김정은을 이런 얘기 했는데 북한에서 단칼에 거절했단 말이죠. 네. 북한 입장에서는 우군을 좀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베를 보면 예. 아베의 정치적 특성이 저는 일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되게 말을 던져놓은 것과 실체 행동이 굉장히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옵션을 다 열어놓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는 건 굉장히 속도를 늦게 하게 되거든요. 지금도 보면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것은 아베인데 예. 항상 플랜 B로 사실 북한하고 대화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죠. 예. 오히려 제 생각에는 북한이 아베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북일 대화가 지속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전체 국면에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아베가 아직까지는 그쪽이 아니고 예, 강경파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북미 대화가 어쨌든 결렬이 됐습니다만 이 남북 대화도 지금 남북 간 대화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는 북미 대화가 자연스럽게 좋게 발전하면 따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나름대로 뭐 또 다른 시작할 때 보면 예. 북미가 굉장히 나빴는데 우리가 사실 연결시켜 준 거죠. 예.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을 움직일 줄 알았는데 평양 회담 이후에 영변을 내놔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미국을 설득시키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내부적으로 우리와 만나려면 미국부터 설득시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제재 수준이나 미국의 행보를 그러니까 우리가 앞설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우리를 비난하면서 자극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남북이 좀 이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시키고 남북 경협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일을 했으면 이 남북 대화, 북미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요. 트럼프나 김정은 위원장이 이 판을 이 판에서 뭔가를 합의를 할 것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표현 중에서는 유리그릇처럼 다뤄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을 만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쯤 와서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 판을 트럼프도 깨기 힘들고 김정은도 사실상 자기가 모든 책임을 깨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우리가 좀 과감하게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11월에 김정은이 부산에 올 수도 있다. 이거는 완전히 물 건너갔네요. 지금 상황 봤을 때는. 그것을 사실 제가 전후 사정을 잘 아는데요. 모든 서훈 국정원 원장이 정보위는 원래 비공개로 합니다. 거기서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전제했고 모든 상황이 긍정적으로 돌아갈 때는 올 수도 있지 않겠나는 얘기였는데 그 발표가 마치 올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 북한의 결렬을 선언한 뒤에 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내든 아니면 내년 초든 북미 정상이 만나는 그래서 남북의 평화시계 또 북미의 평화시계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오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몇몇 인물들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지난주 열린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서는 증인의 발언 태도를 문제 삼으며 한국당 의원이 국감 중단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아마 동영상을 통해 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그분을 연결해 봅니다. 대전지방경찰청 황운하 청장입니다. 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국감장에 증인으로 쓰셨는데 소감이랄까요? 어떻습니까? 예,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고요. 예. 국회가 국정감사를 할 때 증인으로 소환하면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은 제가 질의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제가 울산청에 있을 때 그때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그때의 질의 내용과 달라진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왜 불렀는지 저는 의심이 됐고요. 단순히 정치 공세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지역 치안의 책임자를 대전에 있는 사람을 서울까지 소환했다면 예. 그건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낸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좀 비판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저를 정치 경찰에 이렇게 예. 처음부터 질문하시던데 예. 그 대단히 이제 모욕적인 얘기고 저는 경찰 35년 생활하면서 늘 경찰이 정치 권력의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가장 앞장서서 비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정치 경찰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좀 황당했고 예. 야당 정치인을 수사한다고 이렇게 예. 정치 경찰이라고 부르는 건 좀 지나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뻔뻔하다 이런 얘기도 들으신 것 같고. 제가 일일이 그분의 발언을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국회 국정감사장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좀 참았습니다. 모욕적으로 느끼셨는 모양이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히 모욕적이었고 막말이죠. 예. 정치경찰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아마 홍문표 의원은 황운하 청장이 다음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억측이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예. 그리고 물론 정치 참여는 국민들 누구나 다 그 기본적인 참정권에 따른 권리이기 때문에 예. 선거를 나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자체로 매도될 수는 없죠. 예. 문제는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어떤 선거 준비를 한다든지 특정 정당의 지지 반대 입장에 선다든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죠.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은 그런 것 같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후보를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데 선거 앞두고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행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한 것 같은데요. 또 역시 작년에 울산청 국감할 때 다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김기현 전 시장을 직접 수사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 수사의 혐의도 수사 대상이 된 혐의도 이른바 토착비리였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의 토착비리였고 수사가 착수된 시점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쭉 진행되다가 선거를 앞두고 한 3개월 전쯤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인데요. 어느 시점부터 그럼 수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어느 시점부터? 저는 어느 시점부터 수사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주면 이런 논란이 없겠죠. 이 수사를 안 하면은 역으로 직무유기라고 또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선거나 공천과는 전혀 상관없이 원래대로 일정대로 하신 거다 이런 말씀이네요. 당연히 선거 일정을 고려하지 않죠. 수사에 왜 선거 일정을 고려합니까? 그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런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홍문표 의원도 그걸 지적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 말씀을 하시던데. 예. 그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그 전후 맥락을 잘 봐야 합니다. 예. 제가 사례로 들었지만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무혐의 사건처럼 예. 네,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경찰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또는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했다고 볼 수 없는, 즉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무혐의 처분도 있거든요. 예,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경찰은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해서 전부 다 모든 사건이 죄가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물론 주 3가지 혐의 중에 증거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한 것이고요. 예. 나머지 2건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 처분을 했고 나머지 2건도 경찰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지만 예. 사실 검찰이 마음먹고 불기소 처분하려고 덮으면은 김학의 사건에서처럼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기소 처분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그걸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그 청장님께서 실예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으로 그 당시 국감장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혹시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이런 거, 검찰의 막강한 힘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김학의 사건을 예로 드셨습니까? 아니 김학의 사건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증거가 명백한데도 사건을 덮는 경우.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기소 처분하는 것. 지금 야당 측의 공격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으니 경찰 수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즉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으면은 경찰 수사가 정당하지 않다는 그런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거든요.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 3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형벌적인 수단의 발동이라든지 수사권의 발동은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마지막 수단, 즉 비형사적인 접근을 우선하고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비형사적인 접근을 우선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 만능적인 사고, 수사 만능적인 사고로 수사로 개입을 하면은 나라가 검찰공화국이 되고 만다. 이게 첫 번째 문제를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적법 절차에도 좀 어긋난다. 적법 절차라는 것은 이제 절차대로 법에 정한 절차대로 하는 그런 수사를 말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는 적법 절차를 위배된 게 없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그러면은 대통령이 공직자, 장관 등을 지명하고 야당은 의혹을 제기하면 그때마다 청문회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수십 군데씩 하고 또 가족까지 탈탈 터는 수사를 할 것인가.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되면 다 그렇게 할 건가요? 이것은 실질적인 적법 절차에 어긋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제 국민 주권이 이제 민주주의 핵심 원리인데요. 국민이 그 자신의 주권을 이제 선출된 권력에 위임을 합니다. 대통령에게 위임을 해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이제 정부를 구성하게 되죠. 또 이제 그 장관이 적정한 인물인지 국회가 국민의 역시 선출된 국회가 인사검증을 통해서 적정성 여부를 따집니다. 거기에 검찰이 수사로 개입을 했거든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검찰의 수사는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적격인지 아닌지 여부를 변론으로 하고 검찰의 수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이번에 검찰 수사가 문제 있다고 주장하신 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수사권의 남용에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청장님께서는 지금 그걸 뛰어넘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검찰 수사를 근간을 흔들죠. 크게 비판하셨습니다. 국민 주권의 원리를
원리를 흔든 예. 겁니다. 그러면 같은 날 국감에 이문정 검사도 증인으로 참는데 예. 이문정 검사도 검찰권과 수사권을 검찰이 남용하고 있다.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동의하시는 모양이네요. 예, 저도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요. 예, 그 용기 있는 발언을 해주시는 소신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또 검찰 내부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울림이 더 컸습니다. 예, 검찰이, 예, 지금, 임 검사님 말씀처럼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또 기득권 사수를 위해서 이제 검찰권을 오남용하고 있고, 예. 또 자신들의 입장을 언론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혹세무민하고 있고, 예.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임 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예. 사실 검찰은 해체하고 영국의 왕립기소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 이제 우리의 검찰인데요.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다시 탄생하는, 다시 구성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검찰은 부분적으로 뜯어서 고쳐서 쓸 만큼 쓰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경찰은 어떻습니까? 경찰 개혁도 국민들이 많이 바라는 것일 텐데요. 경찰 개혁과 검찰 개혁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예. 경찰 개혁이 전제되어야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얘기할 때, 그럼 경찰은 잘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경찰도 개혁해야 되고 검찰도 개혁해야 되는 거죠. 검찰이 구조적으로 가져서는 안 되는 권한을 갖고, 그래서 그 권한을 남용하고, 그래서 부패되고, 예. 이것을 정상화하자는 것인데, 그때마다 그럼 경찰은 잘하냐고. 이것은, 검찰개혁의 본질과 동떨어진 그런,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당연히 경찰도 불신 많이 받고 있고, 경찰도 문제 많으니까, 경찰 개혁도 해야죠. 예. 경찰은 문제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럼 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검찰은 기소권을만 가지고 수사권은 네. 경찰로 이관하는 게 맞지 않냐, 그 생각이신 것 같네요. 그게 아니죠. 예. 그게 아니고, 많은 부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기소권만 가진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되는데요. 예.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보충성의 원칙을 좀 말씀드렸는데 예. 우리나라는 수사권이 남용되는 국가입니다. 수사권이 과잉 국가입니다. 예.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직접 수사 중에 제가 볼 때는 7, 8할 정도는 해서는 안 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수사는 버리고요. 근데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사가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 중에 한 2, 3할 정도가 꼭 필요한 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수사는 여러 수사기관에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게 공수처일 수도 있고 경찰일 수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일 수도 있고 금융위원회일 수도 있고 국세청일 수도 있고 아하. 그렇게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거죠. 예, 예. 검찰의 수사권을 대부분 다 없애고 그 검찰이 맡았던 수사 기능은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겁니다. 예. 그중에 하나는 경찰일 수 있겠죠. 예, 예. 그래서 경찰이 검찰의 권한을 가져오는 걸 오해하는 건 잘못 알고 있는 알겠습니다. 그럼 18 중에 7할은 필요 없는 수사고 2, 3할이 꼭 필요한 수사인데 그건 예. 어떻게 결정합니까? 예를 들면 인지 수사는 하지 않는다라든가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이제 검찰의 인지 수사 제가 말씀드리는 2, 3할 이것은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사안들을 수사권을 발동해서 하더라. 예. 예.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예,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인지수사냐 고소고발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범죄에 대해서 그거를 비범죄화 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예. 즉 수사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다른 문제로 접근하는 거죠. 예. 그런 나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너무 수사권이 과잉 행사되는 국가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꼭 필요한 수사를 추려내고 그 꼭 필요한 수사를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국정감사장에서 청장님 야당 의원이 출마하는 거 아니야 했을 때 지금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오늘 저하고 인터뷰에서는 결국은 출마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고민 중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고민 중이라고 정리해도 될 수 있습니다. 예.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어느 것도 결정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출마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현직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대전지방경찰청 황운하 청장이었습니다. 3분 순서 마치고요. 4분 민심은 숫자다 코너로 여론조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시간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본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으로 승리한 지가 언젠데 대본에 계속 분석실장으로 늘 복사 붙여넣기 하니까. 예, 본부장보다는 실장에 좀 정감이 있죠. 네, 감사드립니다. 바깥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 일을 잘 안 합니다. 네. 아, 그런가요? 근데 부하 직원인가요? 꼭 부하 직원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이죠. 자, 여론조사 이야기 해봅시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많이 하락했네요. 네, 긍정평가가 44.4%가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52.3%입니다. 그러니까 취임 후에 지금까지 종전에 긍정평가 최저치는 44.9%였고 예. 부정평가는 52.0%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최대치 경신했네요. 변동 자체가 1.0%포인트 미만으로 미세하게 변동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 수치상으로서는 이제 최저치와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치 말씀하시죠. 지금 보니까 진보층의 긍정평가는 오히려 올라갔고 보수층의 부정평가는 역시 더 많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맞습니다. 그러면 중도층이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른바 우리가 진영별 양극화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정치 구도에서는 진보층은 정부 여당 쪽으로 그리고 보수층은 자유한국당 쪽으로 움직이는 부분인데 국정 지지율을 보면 참 이제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층에서 긍정평가가 무려 한 10명 중 8명 77%가 나왔고요. 역시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가 80% 선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같은 경우의 지난주에 이탈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최저치를 경신하게 됐는데 중도층은 지지난주에 45% 선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40% 약간 못 미치는 선으로 떨어졌어요. 약 5%포인트 빠진 거죠. 그러니까 부정평가는 중도층에서 55% 선을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과정 속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자, 윤희용 센터장님. 진영은 결집하고 중도층은 이탈하고 결국은 조국 장관 논란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평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했던 것들은 어쨌든 중도 성향층에서 현 정부의 어떤 개혁적인 방향과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에 이제 적극적으로 호응해졌기 때문에 절대적인 우위 흐름들을 이제 전반기에 보여왔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런 흐름에서 다소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중도층이 기존과 이제 다른 특성들, 그러니까 중도층만의 특성들을 어쨌든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석들이 있어요. 표현을 조국 장관 이 국면이 중도층의 부활을 불러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이제 목소리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도층에서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이제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긍정평가가 이제 40% 선 아래 나타나는 경향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물론 이제 조국 장관 그에 대해서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중도층에서 표출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중도층 같은 경우는 진보층이나 보수층처럼 어느 정치 세력에 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또는 굉장히 강하게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이제 광화문에서의 집회, 또 서초동에서의 집회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서 이것이 너무 이제 진영 간 대결이 과격화된다, 과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치 그리고 정치권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시각들 강해지게 되면서 이 중도층들이 그런 이제 현상들에 대해서 거부감들을 표출하는 것이 어쨌든 지금 이제 지표상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치 피로도, 정치 혐오 이런 것들이 중도층에게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도층들은 한편으로 이제 그것이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도 어쨌든 더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이제 과거의 패턴이거든요. 그런 현상들 지금 지표상에서 좀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지지도 한번 살펴보죠. 네, 당 지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워낙 이제 양극화의 부분들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쭉 말씀드리면은 진보층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3명 중에 2명 정도가 민주당을 지지해요. 보수층은 역시 마찬가지로 3명 중에 2명 정도. 그러니까 상당합니다. 65% 전후가 각각 민주당과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흐름을 중도층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조국 정국 들어서기 전에 중도층에서의 민심은 민주당이 한국당에 비해서 한 10%포인트 이상, 적을 때는 한 8%포인트 그 정도로 벌어졌거든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한 35% 선, 그리고 한국당이 한 33% 반올림하면 그러니까 한 2%포인트 정도로 아주 좁혀졌어요. 중도층에서? 네. 이 말은 뭐 사실 중도층에서의 지금 여론이 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거의 팽팽한 수준으로 변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정당 지지도 전체를 봐도 민주당이 38.3, 한국당이 33.2, 5.1%포인트 차입니다. 네. 이게 가장 붙었을 때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5월 2주 차입니다. 그때 이제 패스트트랙 전국이기도 했고 227 전당대회 한국당의 이후에 리더십을 환기한 체제로 세우고 나서 계속 장애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경제 문제도 어렵고 역시 이제 그 2차 북미회담 합의 결렬 이후에 한반도 평화 이슈 자체가 부정적으로 흘러끼는 부분들이 겹쳐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당이 34.3% 그리고 민주당이 38% 선에서 한 4.4%포인트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5.1%포인트니까 거의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붙었을 때 5월 2주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두 정당의 지지율이 붙었다. 민심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당이 어쨌든 이제 지지율을 약간 상승한 측면이 있는데요. 보면 이제 조국 장관 이 국면 전에 보면은 보수 진영에서의 어떤 이슈 주도권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 공화당이 사실 가져간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 공화당의 정당 지지율이 뭐 2% 넘게 나타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3% 가까이 나타나는 이제 조사 결과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 국면 들어오게 되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뭐 전국의 어쨌든 이슈 주도권들을 야권에서는 가져가는 흐름들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율이 뭐 1%에 이제 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보다 또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보수층 내에서 바른미래당도 이제 선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존에 무당층에 가 있던 보수층들 그다음에 바른미래당과 우리 공화당으로 이제 좀 분산 조짐을 보였던 보수층들이 한국당으로 일정 정도 모이는 그런 모양새들이 있게 됨으로써 이제 여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드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도층 부분에서 한마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도층은 보통 정치적인 어떤 대립 구도가 격화되었을 때 양당, 보수 진영 그리고 그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양당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피로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도 그럴 것인가는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은 저는 독자적인 어떤 정치 세력으로는 보지 않고 중간층 내부에서도 진보적인 중도층, 보수적인 중도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보수적인 중도층은 계속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그리고 진보적인 중도층에서
만약에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을 이탈한다고 한다면은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정당 지지율에서 지난주에 보여줬던 최저치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럴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정치적인 어떤 피로도 때문에 해서 같이 떨어지는 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어쨌든 당 지지도가 지금 5%포인트 차로 좁혀졌기 때문에 만일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검찰 수사 결과로 인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더 붙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역전될 수도 있습니까? 일단 검찰 수사 자체도 문제지만 제가 느끼기는 우리가 추석 연휴 갔다 와서 9월 16일이 처음 이제 전부 다 출근을 했잖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어떤 질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날에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이전에는 사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민심의 긍부정적인 태도가 완전 엎치락 뒤치락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9월 16일 이후에 조사는 리얼미터도 했었고 한국리서치라든지 다른 곳에서 많이 했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부정평가가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어요. 한 번도 바뀌어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정 편향이 검찰의 수사 내용들, 구체적인 수사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과정 속에서 프레임 자체가 지금 정부 여당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사실 그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청구한 이후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것이 결절점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9월 16일 이후에 전체적인 어떤 판도 자체가 여권이 매우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고려했을 때 검찰 수사 결과로 인해 이 지지율은 더 덮어질 수도 뒤집어질 수도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정부 여건에 있어서는 이제 일단 부정적인 요인은 분명을 하고 다만 이제 구속 여부에 있어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기사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만약 근데 영장 청구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은 이제 급속하게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윤영석 평론가님. 지금 당 지지율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을 보면, 대전, 세종, 충청,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뭐 TK도 많이 하락했습니다만, TK야 자유한국당의 본거지라고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충청 지역과 이 경남, 이제 부산을 포함하는 경력에서 대폭으로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을 생각했을 때 치명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부터 보수색이 어쨌든 이제 진보 색채보다는 이제 강하다라고 하는 이제 흐름들 계속적으로 이제 평가되어 왔던 것들이긴 한데요. 그리고 지금 안희정 지사 어쨌든 이제 뭐 낙마하게 되면서 어떤 구심점을 민주당으로서는 상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과거에 어쨌든 이 지역에서는 뭐 한나라당 과거에 또 자유선진당 분리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이제 하나로 합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쨌든 기존에 어쨌든 보수 세력들이 보수층 유권자들이 어쨌든 그런 결집들이 일정 부분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어쨌든 민주당이라든가 현 정부 여당이 어떤 뭐 월등한 우위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가능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제 경쟁 구도로 변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뭐 지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자, 권 본부장님, 요거 방금 이야기했던 여론조사 조사 개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지금 중앙 열심히 해서 최근에 그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많이 얘기를 안 해줘도 되는데. 안 해도 됩니까? 예. 지금 이제 리얼미터가 조사를 하고 YTN에 의뢰를 했죠.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특정만 조사를 해주면은 재인용 보도는 지난주처럼 아까 응답률이 어떻고 그렇게까지 안 해주죠. 네. 그렇군요. 자,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만 해주고. 그럼 다른 조사 봅시다. 자, 이거는 YTN 노정면의 더 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2019년 10월 4일 날 조사한 겁니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또 서초동 광화문 집회에 대한 의견, 이 질문인데 일단 집회 이야기부터 합시다. 조국 사태 광화문 집회에 공감한다가 50.9%, 검찰개혁 서초동 집회에 공감한다가 47%.
팽팽하네요. 네, 좀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조금 이 조사 결과를 보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극명한 프레임 대결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온 적이 지금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당황스러우실 텐데 세부 어떤 분석을 해보면은 아마 좀 수긍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부 분석을 해보면은 보수층과 한국당 지지층은 사실상 광화문 집회. 예. 반면 이제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은 서초동 집회 아주 극명하게 아까 이제 양극화를 말씀드렸지만 예. 똑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 중도층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중도층이 살짝 서초동보다는 광화문 쪽으로 조금 더 높아요. 예.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 50.9%와 47%는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팽팽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앞에 오자가 붙어서 광화문 집회가 좀 더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은 중도층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앞에 이제 광화문이 조금 더 많이 나왔다. 예. 임영 분석가님. 예, 지금 놀라운 사실은 결과인데요. 광화문 집회에 공감한다는 것 50.9%, 서초동 집회에 공감한다는 게 47%. 전형적인 정치조사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긴 할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두 가지 집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분명한 입장만 갖고 있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서초동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서초동 집회에서 더 공감하면서 어쨌든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호응을 하시는 예. 분들도 있겠고 예. 그래서 양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제 있으리라고 보고 여기에 만약에 선택지가 하나 더 있었으면은 아마 이제 그 비율도 저는 만만치 않게 나왔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결과가 어쨌든 팽팽하게 나오게 되면서 지금 어쨌든 일정 정도 관여되어 있는 정치권에서 뭔가 이제 판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국면들. 그러니까 양쪽이 더욱더 대립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근거들을 확보한 조사라는 점에서 이후에 전개될 상황들이 좀 우려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한쪽으로 만약에 좀 더 확실하게 기울어졌다고 한다면 뭔가 이제 정치적 차원에서 어떤 논의를 시작해서 합의점이라든가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더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양쪽에 어쨌든 근거들이 확보될 수 있는 지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대립이 좀 격화될 거나 이어질 가능성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좀 우려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조사가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했던 조사인데 9월 24일 날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수사가 적절했느냐 과도했느냐. 이 질문 적절히 49.3, 과도가 46.2 이렇게 돼 있는. 그거는 지금 이제 조사는 CBS 의뢰로 10월 4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조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적절하다가 49% 정도, 과도하다가 46%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이제 9월 24일이죠. 오마이뉴스로 동일 질문을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월 23일 날에 검찰이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11시간이라든지 그런 어떤 다이어리 논란이 있었죠. 그 이튿날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과도하다가 49%, 적절하다가 한 42% 정도 나왔어요. 예, 그때는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가 6.4% 정도 더 많았는데 지금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3.1% 정도 적절하다가 더 높아졌네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는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49대 46 이 자체도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다는 여론이 한 7%포인트 올랐고 적절하다는 한 3%포인트 정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도하다가 7%포인트 떨어지고 적절하다가 적절하다가 한 7%포인트 오르고 과도하다는 한 2-3%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주가 지나는 사이에 상당히 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옹호하는 긍정적인 여론들이 조금 늘어났다. 요걸 좀 자세히 보시면 중도층에서는 아까 이제 서초동 이제 광화문 어떤 공감도에서는 중도층이 상당히 비슷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 조사에서는 중도층이 검찰 수사에 대한 적절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55%가 나왔고 부적절하다는 과다하다는 응답이 한 39.5%가 나와서 중도층의 이 조사에서는 많이 검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다소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가 이제 이전에서는 이제 과도하다는 게 좀 높았는데 이번에는 좀 적절하다는 게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이제 높은 상황들, 약간 결과가 달라진 결과로 나온 것은 이전 조사에서는 어쨌든 검찰의 압수수색, 그것이 이제 어쨌든 국민들에게 어쨌든 이제 다소간 좀 무리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준 측면이 있었던 데 비해서 이후에 어쨌든 정경심 교수 어쨌든 이 소환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조사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일정 정도 8시간에서 몸이 아파서 뭐 미리 보냈다거나 중도에 이제 보냈다거나 또는 여기에 조사에 충분히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비공개 소환하고 이런 흐름들, 경향들이 어쨌든 일정 정도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 이전에 압수수색 했을 때의 여론에 비해서는 다소 약간 이제 누그러진 측면이 결과로 나온 것이다라고 무엇보다 이제 바로 전날에 이제 개천절 이제 광화문 집회가 열렸고 이 조사가 이제 4일 날이 이제 바로 이튿날 조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에 상당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보수 진영의 어떤 주장들이 언론을 통해서 되게 많이 확산돼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중도층이라든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조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잠정적으로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또 여당의 민주당 지지율보다는 지금 검찰개혁 서초동 집회에 공감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수사에 대해서 과도하다 이런 것들이 그 정당 지지율 수준보다는 이제 높은 것을 또 보이는 것이 좀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검찰에 대해서 개혁해야 한다는 그런 기류가 어쨌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상당히 이제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기류가 결코 이 국면에서 만만치 않게 형성되어 있다. 그것도 쉽게 이것은 또 뭐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조사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댓글 중에 이거 거의 다 집전화만 조사한 건 아니냐, 집전화 반, 무선전화 반 한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저희가 말한 두 개 조사는 전부 다 무선전화 80%이고요. 집전화는 20%입니다. 예. 네. 그렇게 알면 되고. 왜냐면 이거 유선전화로 많이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보수 유권자들 대답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리얼미터 정례조사와 이제 여기에 같이 하는 현안 조사는 항상 무선이 80%, 유선이 20%입니다. 예. 그래요. 자, 어쨌든, 이 조국 장관 논란으로 지금 전국이 한 2달 정도 이렇게 간 것 같은데. 3달째죠. 석 달째입니까? 예. 그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게 빨리 이게 좀 진정이 되고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일 텐데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요? 일단은 지금 이제 이 조국 정국에서 나오는 이슈 외에 상당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대지 열병도 있고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집값의 문제라든지 수출에 대한 문제라든지 민생 경제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제 북미 그 비핵화 협상도 이제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완전히 결렬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국내외의 어떤 민생 경제와 어떤 외교적 문제가 상당히 현안을 같이 협의하고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3달째 이게 조국 정국의 여러 가지 이슈에 전부 다 정치권이 다 매몰 돼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이렇게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또 남쪽에서 태풍이 불어온다고 하는데요. 이번 태풍도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하는데 오늘부터 차근차근 태풍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